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셨어요.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격주로 함께 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김근식 교수님 함께 하시니까 이 락커룸이 또 무게감이 높아졌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조 대표님과는 방송을 처음 하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예. 아, 처음이세요? 예. 물론 북한 전문가시니까. 아, 옛날부터 잘 알고. 아, 북한 전문가. 예전에도 오다 가다 예. 많이 인사를 아니 드렸고요. 보수의 주제가 안 본데 예, 앞으로 예. 이 북한 문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하. 우리 김 교수님 좋은 의견을 좀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심층 주제로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조기 대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 그러니까 양 당이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6월 3일까지 49일이 남았는데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또 경선 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선출 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예, 여론조사 이양수 국민의힘 100%로 사무총장의 모습을 4인을 보고 계시고요. 선출합니다. 그리고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3차 경선으로 선거인단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합니다.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경선 후보 8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양양자 전 의원, 이철우 지사, 유정복 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후보 4명으로 추려집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4명에서 이제 3명은 좀 네. 뭐 안정적인 그 좀 3명이 안정적이에요? 누구예요? 뭐 3명이 아니, 안정적이에요? 제가 이제 볼 때 여론조사 상의 추이를 예.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분은 안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번 1차 4명으로 줄이는 것은 이제 전부 100%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하.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갑니다만 당원들이 직접 뽑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에 큰 반영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본래 그 한 자리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이제 관심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지금 이 경쟁이 붙을 것 같은데 예,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점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어쨌든 열심히 좀 뒤늦게 뛰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그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인지도가 상당해서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래 되면은 네 사람이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아하. 그 1대3이 될 수도 있고 2대2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예. 앞으로 그 토론 과정에서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노선 투쟁을 예, 세게 예. 해가지고 이번에 이 경선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친윤 주도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하. 여기도 한독수 또 카드도 나오고 하니까 아하. 그래서 앞으로 네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음. 지금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두 분이 아하. 그렇죠. 계엄에 개헌 반대 반대하고 탄핵 찬성. 탄핵에 찬성하니까 예, 예. 그렇게 구성이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들어가서 2대2 구도가 되면 국민의힘 경선도 흥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2대2가 되면 그 토론회가 훨씬 재밌고 재밌죠. 관심이 본질적인 생기고 문제를 건드리죠. 그다음에 역동성이 생기죠. 아. 근데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 3대1이 되면 한동훈 후보가 포위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오히려 많이 몰리면은 또 거기서 그렇죠. 또 재미도 그대로 또 있을 겁니다. 어떤 역전극을 펼칠 수도 예, 있으니까 예, 예. 아. 그건 좋은 그렇군요. 기회죠. 예. 자, 근데 이제 모든 후보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재명을 이긴 적임자는 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반 이재명 구호가 너무 나오면서 나경원 의원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이 또 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까지 올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싶은데 이 사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 젊은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이재명 비판에 식상한 사람이 많아요.
반 이재명 전선. 예,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마치 문매를 때리듯이 이야기하는데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게 실증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난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걸 내야 돼. 비전을 많이도 낼 필요 없이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3개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안 나죠. 딱 한 3가지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 이재명 연합전선 펴려고 하다가 보면은 반윤 연합전선이 생긴다고. 그럼 어느 게 크겠습니까? 지금 이런 구조에서. 반윤은 크죠. 예. 많은 잡으면 70%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드럼통 얘기하다가 우리 드럼통은 별로 이렇게 소구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나경원 의원이 그 사진 왜 올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성철 소장이 드럼통 TV를 개국했는데 그거에 영향받으신 건가? 아무튼 드럼통. 그러니까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 일단 기사가 되고 사람들이. 근데 기사를 보면서 다 웃죠. 그러니까 이게 희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또 나경원 의원의 그 드럼통 정치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는 또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 영화 신세계 나오는 장면이라고 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경찰 측에서 그 안에 잠입했던 여자 경찰이 드럼통에 갇혀서 비참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연상시키는 게 과연 나경원 의원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사진을 올렸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의 이번에 선대위 그 캠프의 인선을 보니까 인선 면면으로만 보면 윤 대통령의 일단 픽은 맞는 것 같다. 나경원 의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책총괄본부장 이만희 의원, 상황실장의 강순규 의원, 조직총괄본부장 박상웅 의원, 대변인이 김민전입니다. 대변인 김민전 의원, 그리고 국방안보위원장이 임종득 의원. 이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설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개헌 국면에. 강순규는 뭐 그 용산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 캠프의 구성 면면으로 보면 오히려 홍준표 김문수보다 나경원 의원에게 대통령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그 모양새 이건 분명히 보여요. 근데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4등 안에 못 들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1단계 시도는 좌절되는 거죠. 2단계 다른 사람을 또 픽을 하겠죠. 그렇군요. 그럼 김문수 전 장관이랑 나경원 의원이 지난 주말에 햄버거 회동했거든요. 햄버거 같이 드신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표님은 별 의미가 없다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그렇군요. 의미 없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당대회라는 걸 다 까먹고 있어요. 전당대회는 당의 과거 그래 최소한 그 앞에 전당대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점에 대한 리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탄핵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뭘 잘못했느냐 이 반성해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새로운 지향점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경선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문제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밟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업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리고 아까 김민전, 나경원 이런 분들 이름 딱 하니까 반사적으로 딱 하는 게 광장파 아닙니까? 그렇죠. 광장파에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합성을 했든지 근데 그걸 이번 경선 과정에서 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뭐 치열하게 하겠지만은 국외자에서 보기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그냥 듣고 간다? 그럼 선거에 출마 안 해야죠. 그죠? 선거에 후보를 안 내야지. 이 부정선거가 되게 뻔한데. 그래서 거대한 논리 모순이 지금 해 있는데 지금도 회피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전당대회라고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당선되어 보자는 그런 식이니까. 대표님이니까 역시 진중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다 조금 제가 좀 재밌게 하나 사실을 밝혀드리면 김민전 의원하고는 저하고 1년 선후배 사이예요. 정착 박사. 그렇죠. 제가 1년 위고 이제 민전이가 1년 밑인데. 민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뭐 공부를 같이 했었으니까. 그래도 되죠? 그럼요. 근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에 상당히 주장을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저하고 김민전 의원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오랫동안 안철수 대표가 했던 국민의당도 같이 일을 했었고 노선을 같이 했어요 항상. 예, 예. 근데 2020년에 21대 총선을 내가 그때 속파병 나가서 졌었는데 예. 부정선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동의할 수 없고 우리 당의 그 박근혜 탄핵 반대,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5.18을 혐의하는 이 세 사람들은 우리 당과 같이 할 수 없다. 예. 내가 그런 입장을 좀 많이 밝혔더니 예.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형 이제 그만 봐요 그러더라고. 오, 전화 와서 네. 야, 그만 봐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4년 뒤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민전 의원만큼은 부정선거 오래전부터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수석 대변인을 맡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게 자신의 입이잖아. 입. 그렇죠. 자신의 입이 그러면 부정선거 그렇게 신봉한 사람이라면 나경원 의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나 의원님도 그럼 부정선거를 신봉합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런 지금 그 참모진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를 보면은 친윤 세력이 압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딱 토론을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거의 다 걸려버려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사람도 있고 예. 아니라고 알면서 비겁하게 거의 편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질문을 할 사람이 지금 한동훈, 안철수 그죠? 그렇죠. 예. 네 사람 쪽으로 가면 두 사람이라 그건 비수와 같은 질문이 들어와야 되고 예. 실제로 이번 계엄 사태로 해서 이제 탄핵 당하는 걸로 파면 당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 속에 남아 있는 이 분열상이 있잖아요. 예. 분열의 씨앗이 부정선거 음모론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족은 가족끼리 맞습니다. 부부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예. 어떤 중요한 조직은 그냥 와야 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예. 아마 제 생각은 해방 공간에서 이념으로 싸웠던 것 이후에 예.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적대시하도록 만든 건 없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선이 아까 전당대회라고 정말 정확하게 본질을 짚어주셨는데 예.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정선거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낼 것이냐. 아하. 저는 그래서 뭐 반명연대, 반명 빅텐트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좋은 후보를 뽑아서 승산이 있어 보이면 외연을 넓히는 의미에서 당연히 반명 빅텐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당내에서 반윤을 해야 돼요. 반윤을. 반윤을 윤을 잘라내야 돼.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상으로 전체 국민을 놓고 보면 반윤이 훨씬 많아요. 반민보다. 반 이재명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윤석열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반윤으로 저쪽이 뭉쳐버리고 우리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을 잘라내야 윤석열을 도려내야 윤석열을 절연시켜내야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해볼 만한 거죠. 그래야 반면 빅텐트를 해도요. 생각해보세요. 이준석이 뭐 이낙연 총리 이야기하고 다 그러는데 반면 빅텐트에 친윤 후보가 돼가지고 빅텐트 들어오면 들어오겠어요? 야, 너 개업 옹호한 사람 아니야? 너 윤석열 지지한 사람 아니야? 그럼 못 들어옵니다. 반윤 후보가 되어야 반면 빅텐트가 가능해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 단순한 논리도 있고 지금 우리 당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 세력들은 어떻게든 또 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18일부터 이제 조별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 조별 네.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에 대한 평가, 부정선거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황우여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말에 따르면 네거티브 없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바로 웃으시네. 네거티브 없고 과거를 묻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산적인 토론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좀 기대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아니 그 18일부터 하는 토론도 이제 두 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예. 두 주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치적인 토론보다 약간 인기성 그 예능 같이 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MBTI 뭐 해보고 뭐 예. 너 나와 뭐 이렇게 그런 하고. 거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18일, 19일인가 이틀에 걸쳐서 하는 토론은 거기서 우리 당에 대한 평가나 윤석열에 대한 평가나 뭐 부정선거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4명까지는 인기 투표로 그냥 끝낼 것 같고 예. 그 다음 2명으로 줄이는 과정도요. 아까 이양수 총장 이야기하셨지만 토론회를 되도록 숫자를 줄여놨어요.
최대한 토론을 최소화하군요. 그 누구를 막기 위한 건지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누구를 막기 위한 거지?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당대 한동훈이 7월달에 나 전당대 당대표 될 때만 해도 토론회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많이 했어요. 수련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해서 좀 과열된 측면도 있었어요. 밤에 했다가 그다음 아침에 됐고. 그럼요. 익식 논란도 있고 뭐 맞아요. 나경원 대표 뭐 그 저 청탁 문제도 나오고 이게 다 CBS에서 맞아요, 다 CBS 했던 거네. 그러니까 토론회는 그 정도는 돌려야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당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붐업도 되고. 근데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도 토론회는 최소화시켜 놓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미스터 트롯식으로 네. 막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춤도 추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부작용이 상당히 날 것 같은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계엄 사태로 해가지고 나라를 나라가 절단났는데.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의자 뺏기 하고. 예능으로처럼 의자 뺏기 합니다. 의자 뺏기. 진행하면은 그건 굉장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전당대회라면은 전에 잘못한 걸 바로잡아야 될 게 뭐 수탁이 많지만은 꼭 이번에 짚어야 될 게 의료 개혁입니다. 의료 말도 아닌 의료 개혁인데 자칭 의료 개혁에서 의료 대란 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는 뭐 한국 세계 최고의 이 의료고 한국 사람을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이 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 아닙니까? 기대 수명이 가장 높여놨죠. 그러니까 이걸 적대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괴롭히다가 결국 그것의 부메랑으로 자기가 포고령 펴면서 거기에다가 전공이 48시간 내에 복귀해라. 안 하면 이름 갖다가 처단하겠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그리고 자기가 다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습할 생각이 없어. 국민의힘이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료 대란 문제 있을 때 한동훈 대표 빼고는 아무도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여기 안철수 의원이 했다고. 안철수 의원도 했고. 간접적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두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두 사람.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두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누가 공개를 한 거 진중근 교수가 선거 지고 나서 통화했었다. 몇십 분 동안 했는데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2,000명이란 정수에 집착하는 거. 정수에 집착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지금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사들 외국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5대 병원이 외국으로부터 임상시험을 이거 의뢰받아가지고 거기서 돈도 벌 뿐만 아니라 그 첨단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이거 지금 중단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 수가 2,000명 늘린다더니 2,000명 정도 줄여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이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초과 사망자가 지금 1년 단위로 하면 수천 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전당대회 또는 이 토론 과정에서 심각하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정 갈등은 제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러세요? 그 4월 10일이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근데 4월 2일 날 대통령이 의정 긴급 담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1시간. 제가 그때 송파병에서 열심히 뛰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하면서 제가 4년 동안 발이 부르트게 뛰어가지고 방송도 열심히 하면서 방송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럼 술 먹어보니까 인간성이 괜찮네. 똑똑하기만 줄 알았더니 사람이 소박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려운 지역에서 열세 지역에서 이기고 올라왔다니까요. 근데 4월 2일 날 그 의정 갈등 담화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수락을 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 뜻을 받아들이는 걸로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믿고 그렇게 기대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져. 그 4월 2일 날 그 담화가 있고 나서 그때 뭐 대충 5분 정도 혼자 떨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있고 나서 제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맹맹해요? 의사들이 저한테 손을 잡고 악수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후보님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못 찍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한테 직접 하는 사람이 10명 가까이 돼요. 자기 집안이 다 의사다. 그 표 아니었으면 제가 2,500표로 집니까? 그걸로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더구나 수도권에서 피해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낙선자로부터 들었는데. 여러 낙선자에게. 4월 2일 날 그냥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아요. 의사표가. 나는 집안표가 있거든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그렇죠.
그리고 이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0만 표가 이탈했다고 봐요. 네, 아하. 그거는 수도권에서 그게 얼마나 큰 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우리 편이었어요. 우리 편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손해 본 거지. 네, 그래놓고 뭐 자기는 192석 야당한테 뺏겨놓고 부정선거를 하고 다니니 이게 뭘 어쩌자는 건지. 그 호남에서 그래도 한 10% 정도 꾸준하게 이 보수표가 나오는 그 핵심이 의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하다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많아요. 예, 요까지 청와대 하고. 문제입니다. 청와대. 이전. 자,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느냐, 청와대로 돌아가느냐, 뭐. 또 여기 또 세종시로 세종시로 가느냐, 가느냐. 예. 이 사들을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실책이거든요. 이거 예. 이 국가의 근본 아닙니까? 이 국가는 중심에 있어야 되고 중심은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광화문인데 여기서 이거 기둥 뽑아가지고 옮겼더니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났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저 청와대 대통령실을 옮기고 나서 퇴임 때까지 이름을 안 지어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애착이 안 갔다는 거거든요. 애를 낳았는데 3년이 지나도 이름 안 지어줬다고 그러면은 그게 뭐 사생하든지 뭐 앞으로 버릴 아이든지 뭐 그냥 대통령실이지. 그러니까 용산, 용와대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있는데, 정리하는 예.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난 가장 좋은 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에 돌아가고 예. 아니면은 막 세계적 근무를 거의 짓든지 그다음 최악수가 세종시로 옮기는 거예요. 예. 세종시로 옮기면 이게 천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는 순간부터 국론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요. 수도권에서도. 천도는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전당대회니까 국민의힘이 예. 입장을 내야 돼. 정말 할 게 자기 많은 대통령은 정말 할 게 많은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니 저질러 놓은 것은 이번에 수습을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 동안 했던 가장 기억나는 장면인데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청와대는 불통의 상징이었다. 예. 이게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들 소리를 못 들으니 내가 용산으로 나가겠다는 그렇죠,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용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한테 좀 쓴소리하고 문제제기하면 야 그 잘러. 이틀막. 응? 응? 그래가지고 이준석 쫓아내고 간신들 옆에 세워가지고 경노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불통의 상징이고 구중궁궐이라고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용산으로 간 사람이 3년 내내 불통과 고집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사람이 충성한다는 말과 함께 아주 그분의 명언인데 예. 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네. 저기는 구청장이 근무하면 딱 마실 자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는 행동이 구청장처럼 구청장 수준으로 이러다가. 살았다.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우선 네. 옷깃을 여미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뒤에 듬직한 네. 300m짜리 북한산이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이 70년 이상 거기 계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발전시켰다는 이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려버리고 용산 병영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가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그 유행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또 유행어가 바뀌었잖아요. 뭐죠? 사람은 충성스러운 놈을 써야 되겠더라. 나 세상에 나 그 소리 듣고 이 양반이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제 네. 갔을 때 참 다음 대통령 정말 충성스러웠어. 이 양반이 말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검사 윤석열은 어디 가고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써야 되겠더라.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주옥 같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내가 잠깐만 다음 영상을 봐야 돼서 사람이 충성한 건 맞잖아요. 바로 제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공정과 상식으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이 사랑꾼.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고 가장 충성하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쓴소리한 사람은 다 쳐냈으니 이게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새롭게 뜨시는 분이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이분이 이제 지금 떠들썩합니다. 이분이 이제 명확하게 입장 안 내고 있긴 한데 지금 여론조사에도 이름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어요. 아직 그만 좀 해라. 한덕수 대행은 경선 출마 안 한다. 국민의힘 경선에는.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오늘 후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마무리했는데 자, 한덕수 대행 이분 속마음을 읽어주세요, 대표님. 저는 제일 먼저 읽었는데요. 아, 제일 먼저 읽으셨어요. 그날이 하고 싶다. 그날이 왜 한덕수의 날이 한 번 있었어요. 한덕수의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CNN으로 맞아,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그다음에 Beautiful English. 그다음에 두 사람의 자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난 그걸 가만 들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을 자극해가지고 나를 탄핵 소추해달라는 그런 함정을 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예. 나를 탄핵하라. 예. 그 순간에 이분의 권력 의지가 있다. 이분은 관료니까 출세 욕은 있었겠지만은 그게 권력 의지로 바뀌는구나. 근데 민주당이 역시 눈치 빠르게 요사이는 탄핵 소추 이게 안 하죠. 안 하대요. 근데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통상 협상 카드 같아요. 그게 4월 중에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근사한 합의, 요새 알라스카 천연가스 그걸 해놓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 이제 단일로 한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덕수 지금 총리의 속마음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좀 엔조이 하는 거죠. 즐기고 있다. 좋잖아요. 일단 좋잖아요.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지위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지지율도 갑자기 좀 잡히고 막 여론조사 그래요. 후보에 넣었더니 갑자기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 정점이죠. 그래서 좋은데 과연 이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분이 이렇게 정치 놀이를 즐기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즐기는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는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다음 주 정도는 그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출마할지 출마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아까 말한 반명 빅텐트에 한덕수 후보가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 후보가 누가 결정에 대해서 치고 올라왔을 때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의 안정성 그리고 전문성 이것들과 같이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에 또 이 상승 효과를 치고 올라가면 이재명과 싸울 수 있어요.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배려버린 카드가 됐냐면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연판장 연판장을 돌리고 54명. 마치 윤석열 그러니까 죽은 사자가 되어 있는 윤석열을 다시 환생시키려는 세 번째 픽으로 한덕수를 꼽으니까 이게 배린 거예요. 아까 제가 원픽은 나경원 의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원픽이 다음 주에 4명이 안 들어가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4명이 들어간 중에 두 번째 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김문수로 대충 이야기 되잖아요. 근데 김문수 장관이 안 되면 또 그다음 세 번째 픽이 한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우리 당의 자산이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총리를 계속 하셨던 분이고 외교안보 전문성도 있죠. 통상 전문성이 있지. 또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또 경제도 박죠. 주미대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분을 잘 모셔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당에 만약에 한동훈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누가 되면 그 후보랑 바깥에서 단일화해서 컨벤션 효과를 내서 싸우면 좋죠. 근데 그렇게 좋은 카드를 친윤들의 제가 볼 땐 기획력 부족과 제가 볼 때는 이 머리가 부족한 거예요. 머리가 부족한 이거 지금 사전에 꺼내가지고 갑자기 43명이니 60몇 명이니 연판장 돌렸다고 흔들고 다니니. 54명. 누가 봐도 이건 윤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로 한덕수 후보도 그냥 그냥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근데 한덕수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첫 지지율 조사에서 2% 나왔다가 그다음에 8%. 그 상당히 높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이제 장애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관세 전쟁으로 그만둔다. 그것도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둔다. 이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매듭을 지어놓고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달렸어요. 꽤 괜찮은 합의를 하고 그만두면 그게 오히려 자기 정치적 자산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1년 동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의료대란을
의료 대란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큽니다. 안 된다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이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총리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소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더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 대란이 이렇게 악화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2,000명 정원 플러스 이 관료주의가 거기 합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영혼 없는 공무원 한덕수 총리 식민지 관료형이다. 이 결과로서 지금 6.25 남침이 이후에 정책 실패로서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응급 제대로 못 받고 중환자 제대로 치료 못 해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요새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항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일회용이고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더구나 지금 연세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세 전쟁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마무리를 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국가 이익에 유리한 마무리를 하고 나온다면 뭐 그 시나리오가 되는데 그것도 좀 위험한 요소가 같이 공존하는 게 그러다 보면 조급해져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마무리를 빨리 하고 빨리 사퇴하고 나와야 돼 출마해야 되는데 그러면 딜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같이 노련한 협상을 하는 사람하고 할 때 내가 지금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빨리 관세 협상을 끝내고 싶다. 당연히 우리가 밀고 지고 들어가는 거죠.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요. 원스톱 쇼핑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패키지로 한다고 그러고 안보경제 섞어서 한다고 그러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다음 정부에 넘기듯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국익에 손해 안 되게 차분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시간에 쫓겨서 자기 출마 사퇴 시간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그런 욕심을 부린다면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그렇게 중요한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트럼프를 믿을 수 없잖아요. 트럼프를 하고 한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오늘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 반기를 들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총장이 나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버드 대학의 기금이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500억 달러입니다. 어떤 큰 나라의 외환 보유고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보조금 안 준다 하는 걸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카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인데 우리는 첨단 제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산 가지고 있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요 위치가 중국 딱 앞에 붙어가지고 굉장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평택 기지가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그건 우리 김성희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김구식 교수님의 시대가 곧 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님은 지금은 며칠 좀 즐기시는 건 뭐 오케이. 그러나 조만간에 빨리 결심을 좀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황우여 그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이분이 경선 후에 한덕수와 단일화하는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후보들끼리 결정할 일이다. 또 이렇게 또 열린 결말로 말씀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분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람이 밖에 있는 또 다른 또 반명 텐트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단일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나 DJP나 그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2021년에 오세훈 당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도요. 그렇죠. 안철수 안에서 해가지고 우승한 다음에 안철수하고 밖에서도 단일화에서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일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카드는 좋은 카드라니까 한덕수 카드가. 근데 이게 찐윤들이 이걸 배려버린 카드가 돼버린 거죠. 배려버린 카드. 그런데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와 지금 이쪽에서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몽준 노무현은 좌우 단일화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과 단일화하고 그때 20일 남겨놓고 지지율이 제 기억으로는 이회창 32%, 노무현 26, 정몽준 25%였을 거예요. 그래서 토론 몇 번 하고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하니까 노무현
단일 후보의 지지율이 바로 40%로 네. 뛰면서 그 길로 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50만 표 차이로 그렇죠.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깜짝 쇼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깜짝 쇼. 그런데 지금은 이미 알려졌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미 이미 그러니까 이 알려지니까 카드를 쓰면 안 되는 카드예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라. 그렇죠. 아. 충격을 줘야 되는 당연하죠. 예. 아, 컨벤션 김이 효과가 확 없어. 빠졌다. 그렇지. 감동도 없고 그냥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당의 재미없고. 경선 후보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마이너리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당에 저는 명백한 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런데 50대면 단일화 하는 범위도 예. 국민의힘 지지 세력끼리의 단일화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네. 그러면 이게 이게 어저께 확장성이 그 없지. 8점 몇 프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 8점 몇 프로가 한덕수. 잘 분석해 보면 예. 그 이전에 했던 리얼미터 똑같은 조사에서 그 김문숙께 5% 빠져나오고 거기 올라간 그다음에 홍준표께 2% 빠져나오고 맞아요. 그게 글로 옮겨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히 보신 거야. 네. 우리끼리 해서 나눠 먹기가 옮겨간 거지. 예. 우리 말고 더 플러스 알파에서 다른 쪽에 중도나 확정한 게 아니다. 무당층이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아하. 이게 참- 오세훈 시장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모르겠어. 제가 어디 오면서 누구한테 들었더니 이번에 세계일보인가 어디서 여론조사 했더니 예. 이재명 후보랑 양자대결 했더니 오세훈이 제일 높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 불출마 선언했는데. 야 불출마니까 올라가네 그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 오세훈 시장도 향후 이제 누구에게 마음을 실어주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죠. 중요한 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내일 뭐 오전 그러니까 아침 조찬 오찬을 다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랑 한다고 그러는데 예. 뭐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또 안정성 그다음에 중도 소구력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 표가 어디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오세훈, 유승민 두 분이 중도에 예. 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거기 빠져버리면 그 표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금 그렇게 좀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더 이게 좀 그 치고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당이 전반적으로 이 찐윤의 그 유령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찐이나 유령.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반윤의 주력 부대가 서로 손을 잡고 스크럼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반윤의 주력 부대가 금방 말씀드린 유승민, 오세훈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냥 자빠진 거야. 거기 이제 안철수, 한동훈만 남아 있는데 예. 그 반윤들이 우리 당에 찐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렇죠. 개헌을 반대했고 민주주의를 지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우리들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스크럼을 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왜소해 보여. 한동훈 혼자 그냥 다 두드려 맞는 분위기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어차피 불출마를 하셨으니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당의 가장 오래된 경륜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한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오 시장님도 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유승민 의원도 뭐 무슨 수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어쨌든 반윤의 연대에서는 또 자기 몫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반윤 찬탄 세력이 스크럼을 짜서 저 찐윤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을 뜨는 그 모습을 우리 당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면 예. 경선 정말 100% 흥행에 성공하고 그렇죠. 좋은 후보가 되고 치고 올라가는 맛이 있다니까. 아. 이게 그리고 거기 한덕수까지 저 물어보면 돼요. 한덕수한테 제가 이렇게 보면 돼요. 총리님 배원 반대해요? 배원 찬성해요? 반대한다고 하면 들어와요. 그럼 반윤 찐. 들어오면 돼. 한덕수도 자기가 반대했다는 거 아, 아니에요? 본인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했죠. 그러니까 그 태도를 정확히 물어보고 아. 반윤을 전제로 빅텐트로 들어와라. 아. 그 단일화하면 되지. 아하. 그러면 어떤 이재명 대표와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찐윤만 없어지면 돼요. 아. 찐유만. 아, 찐유는 정말 없어져. 응.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당인데. 지금 예, 예. 이게 국민의힘이 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거든요. 아. 오히려 보수 세력을 망치는 지금 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정당이니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재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엄에 반대한 세력,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지지하는 세력이죠. 그렇죠. 지지하는 세력, 헌법 수호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이번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그쪽에서 만들어내야죠.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선 그 총대를 매야 될 사람이 지금 한동훈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사실 그 노선으로 그럼요. 같이 가야죠. 자기 논조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도 뭐 개헌 반대하고 탄핵 찬성하고 했던 분이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란 누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주말에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왔고 이제 형사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화면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사저 아크로비스타 사저 나와가지고 약 한 30초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제 재판정에 도착하는 겁니다. 걸으면은 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자동차로 한 3, 40초 걸려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로 들어갔죠, 그죠? 예,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또 특혜 논란도 좀 있었고, 저 이제 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자 이분이 이제 검찰 측 PPT 자료를 띄워달라 요청한 다음에 93분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펴셨다고 그러고, 계엄 모의는 코미디다.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담장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로 했다고 하는데 대표님. 그러니까 90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죠. 90분 동안 궤변이고 재판정에서 그 궤변은 이미 저 예고편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밑줄치면서 반박을 하더니요. 예, 반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어제 딱 그대로 대풀이 했다고요. 대풀이 했는데 이제 용어를 새로 만들대요. 예, 뭐 메시지 계엄, 메시지 계엄, 메시지 계엄에다가 대국민 메시지 계엄,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나는 그 계몽 계몽령. 이야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반론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 좌파에서 한때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가깝다고 유시민 비교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대충 17세기, 1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만든 에카테리나 2세 계몽군주라고. 맞습니다. 그때 계몽군주는 러시아가 농노국가였다고요. 노예를 상대로 지금 계몽을 해야 되는데 예, 21세기에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노동시간이 제일 긴 국민을 상대로 계몽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까? 예, 왜 군대를 동원합니까?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좀 우스운 대목이 한 사람 한 분이 있어요. 왜 그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그 변호사가 집요하게 선거관리 사무총장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요새 중국이 하이브리드를 하니까 부정선거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걸 소개를 해놓고 결정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비군사적 전략인데 왜 군대를 국회에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는 재판장이 제지를 안 했는지 그렇게 거짓말이 특권을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저는 그 정말 저희 이제 지역에도 우리 당원들도 있고 또 우리 보수적인 또 우리 유권자들도 계시고 한데, 많은 분들은 이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그런 태도, 그러니까 사실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더 반발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의 품격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건 내 책임이다. 그렇죠.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하들은 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군 통수권자이고. 아니 그러면 저기 갔던 무슨 군인들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무슨 유령 지시 받고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그 나왔다는 그 곽종근 사령관한테도 뭐 인원이니 요원이니 의원이니 따지는데,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화 통화를 그 야심한 시각에 심야에 하면서, 그러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그 메시지가 정황상 딱 맥락이 잡히는 거지.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박지용 앵커랑 전화해서 며칠 날 술 먹읍시다.
통화한 게 기억만 나지 예. 술이라고 했는지 소매라고 했는지 막걸리라고 했는지 식사라고 했는지 예.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같이 밥 먹자. 그래 그거 이제 술 먹자고 그때 합의가 된 거라는 기억만 있는 거지. 정확한 비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야 끌어내 그랬으면 그 의원들 끌어내라는 걸 맥락상 다 이해하고 거기 있는 특전사 그 간부들이 다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 저기 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그 있잖아요. 그 더 벅스탑이라고 돼 있잖아. 내 책임 내가 진다. 트루만이. 왜? 그럼 뭡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그 마지막에 헌재에 나와서 그런 최종 변론한 거나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자기가 시켰던 지시했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더 씌우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 정말 저는 갈 때까지 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계엄 뭐 진짜 이유는 뭐냐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반국가 세력 척결도 아닐 거라고. 그리고 부정선거 발본 세권도 아니고 그거는 김건희 여사 보호용 아니었어요. 그런 의심을 있죠. 하게 되는데 예. 그런데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동훈 전 조선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근에 어디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항상 낙관적이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낙관을 하고 있다. 근거 없는 낙관,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낙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펴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엄령 펴면은 뭐 저대로 잘 될 거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망쳤잖아요. 그런데 요새도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예. 그게 난 신비해요. 그러니까 화병 걸리실 분은 아니야. 걱정이 없어요. 예. 제가 퇴거하실 때 표정을 보니까 화병은 전혀 안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왜 걱정이 없느냐. 정말. 이게 어떤 주술적인 영향하고 관계 있다고 봐요. 주술에 빠진 사람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강하니까. 종말이 온다고 해놓고 그 지나가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꺼내가지고 또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은 주술과 음모론입니다. 그걸 또 갖고 그 김건희 이제는 여사 빼고 씨라고 불러야 되겠네. 예. 김건희 씨가 뭡니까 서울의 소리 방송 기자하고 통화했던 거. 통화한 걸 요새 다시 제가 읽어봐요. 놓쳤던 부분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나나 우리 남편이나 과부나 호라비로 살아야 되는데 팔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편이 영적 끼가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나네요. 예, 그런 부분 영적 있었네요. 끼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한번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대표님. 그리고 왜 12월 3일이었을까? 괜히 제 느낌은 그 관계 영적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이 아니고 어린 것 같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예. 제가 마무리한다고? 아니요.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이게 일단 오늘 다음 기회로 넘기면서 두 분이 만나시니까 뭐 그냥 무궁무진한 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저 없이 두 분이서. 예. 무슨 말씀이죠? 자, 아무튼 오늘 화요일에 또 락커룸 두 분 말씀 감사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